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6월 14일 오전 10시에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서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발인입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느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은 직후, 그러니까 지난 4월 13일입니다. 그때 제가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하나 냈습니다. 내용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재판장 김세윤 판사와 JTBC 보도담당 손석희, 그리고 JTBC 기자 남궁욱, 이한길 모두 4명입니다. 이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제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입니다. 고발장 접수 2달 만에 서초경찰서 지능수사 2팀에서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면서 저한테 출석을 하라고 저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 연락을 받고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연락을 받고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는 게 뭡니까? 제가 고발한 사건, 그건 조사할 가치가 있다. 경찰에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 같으면 경찰서에서 부르고 하면 뭐 좀 쭈삣쭈삣 하시겠지만 저는 경찰 기자를 했기 때문에 뭐 경찰서나 검찰이나 뭐 법원에 이쪽은 옛날에 뭐 집처럼 제가 들락거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작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을 때 저는 그 역사적인 파면 결정문에 적시된 내용 중에서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다. 제가 나름대로 취재를 해보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건 허위다. 그러한 이유로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입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을 위시해서 김미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8명을 제가 2017년 3월 14일, 그러니까 파면 결정문이 나고 4일 후에 이 8명의 헌법재판관을 직무유기, 그러니까 기록을 제대로 안 봤다 이거죠. 직무유기했다. 그리고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사실이가 아닌 것을 이 역사적인 파면 결정문에 썼다. 그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가 형사고발했습니다. 작년 3월 14일 날. 그리고 그 무렵쯤에가, 그러니까 2017년 4월 7일에는 제가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479명의 애국 시민들이 제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원고로 동참을 하셨습니다. 이 민사소송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그러니까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직무유기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야 과연 허위 공문서 작성이 맞다, 직무유기가 맞다, 그런 판단이 되니까 그때쯤 재판을 하겠다, 민사소송.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이 민사소송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형사고발, 제가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당연히 고발인 저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고발 취지가 뭐냐? 증거가 뭐냐? 저를 불러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를 한 번도 조사 안 하다가 작년 7월 13일 날, 그러니까 4월 13일 날 제가 고발장을 냈고 딱 5, 6, 7, 딱 3달 후에
각하 결정, 그래 혐의 없음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 저에 대한 저를 고발인 조사를 하고 내렸으면 저도 억울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이 소위 각하 결정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항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고등검찰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에 대한 조사 전혀 하지 않고 작년 10월 26일 날 항고 기각, 당신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 참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제가 중앙지검, 서울고검 제가 이래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그리고 그 확정 판결을 통해서 파면 결정문이라는 역사적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로 저는 헌법재판관 8명을 다시 한번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는 그걸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김수현 판사와 손석희 그리고 JTBC 기자 이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앞두고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검찰에 내느냐 경찰에 내느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검찰에 내봤자 지난번처럼 또 조사도 안 하고 혐의 없음 처분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차라리 경찰에 제출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서초경찰서에, 일부러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는 기다린 겁니다. 딱 2달 만에.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소위 저한테 이제 알려준 대로 경찰은 결국 저를 실망시키진 않았습니다. 좀 그 고발장 접수 후에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저를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기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시간에 맞춰서 달려갔습니다. 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한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제가 이제 그 수사관 앉고, 저 그 앞에 딱 앉아가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이제 제 주민등록증 그 복사 다 하고 제 신분 확인한 뒤에 딱 이제 저한테 묻습니다. 김세훈 판사의 혐의가 뭐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서초경찰서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피고발인 김세윤은 2018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 생중계용 카메라 4대를 설치하게 하여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3시 53분까지 약 98분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와 판결 주문을 직접 낭독한 사람이다. 이 생중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부에 보낸 자필 사안에 생중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세윤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그 바람에 생중계를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는 전 세계도 다 생중계되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확정되지도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재판 이제 겨우 1심이다. 아직 2심, 항소심, 3심, 상고심, 대법원 판단 남아있다.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무죄다 이거죠. 무죄임에도 재판장 김세윤의 독단적인 직권남용 행위로 인해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인격살인을 당하였다. 그렇게 제가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피고발인 김세윤은 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재판장이라는
권한을 남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방해했을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이게 김세훈 판사의 첫 번째 혐의다. 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혐의, 자, 피고발인 김세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이유, 판결 주문을 공개하는 생중계에서는 온 국민의 관심사항인 태블릿 PC 사용자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청자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태블릿 PC 사용자가 최소원이다 라고 판결문에는 적시했습니다. 그 적시한, 최소원이라고 적시한 그 1심 판결문을 판결 선고 전 아니면 선고 직후에 손석희, 남궁옥, 이한길 기자가 소속된 종편 JTBC에게만 제공해서 단독으로 보도하게끔 하였다. JTBC는 이에 따라서 이날 오후 8시 뉴스룸 시간에 태블릿, 쉼표, 최순실이 선글로 보는 게 타당이라는 기사를 보도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 방송법 제91조 1항 그리고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관계자는 해당 미디어에 반론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규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생중계할 때는 이 태블릿 PC 사용주가 뭐 최소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 전혀 없다가 판결 JTBC 보도 내용에만 최소원이 사용한 게 맞다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결문을 못 봤으니까 전부 다 모르고 있었는데 JTBC 8시 뉴스에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태블릿 PC는 최소원이 사용한 게 맞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때 2016년 10월 24일 첫 보도 때 최순실이 소위 드레스된 연설문을 하루 전에 받아보고 서른 군데나 빨갛게 고쳤다는 그런 악의적인 조작기사 내보낸 그 JTBC가 1심 판결문 거기에 있는 최순실이 쓴 게 맞다. 그래 우리 보도 안 틀렸다. 그렇게 그날 8시에 보도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최소한 피고인도 이 JTBC의 일방적 보도에 대해 가지고 반론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반론권. 그것 또한 김세훈 판사의 직권 남용에 따른 반론권 행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두 번째 혐의입니다. 그럼 세 번째 혐의는 뭐냐? 김세훈 판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예요. 자,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이 보면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원에 정식으로, 그러니까 판결 이후에 재판부에서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그 판결문은 이미 공개도 괜찮습니다. 다 쓰고 끝났으니까. 그러나 정식으로 등록되기 전의 판결 내용, 그건 재판상 기밀입니다. 아니, 등록도 안 된 그 판결문이 임의로 유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고인은 판결 확정 전에 인격 살인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JTBC 보도, 그날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 때 보여준 JTBC 보도는 그때 김세윤 판사가 보여준 행동을 보면은 피고발인 김세윤은 박근혜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1심 판결문을 JTBC에 통째로 넘겨가지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찰에서. 이래 드렸는데 담당 수사관이 그냥 다 받아 적습니다. 받아 칩니다. 컴퓨터에다가 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한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첫 질문은 김세훈 판사 혐의가 뭐냐?
하다 이제 두 번째 질문 그거예요. 그러면은 김세훈 판사의 직권 남용으로 인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가 누구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차 피해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이다. 1차 피해자. 그리고 2차 피해자는 고발인인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다. 그 이유가 뭐냐? 고발장에 제가 이렇게 딱 기록해 놓았습니다. 피고발인 김세윤처럼 심판하는 이는 심판받는 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세윤을 비롯한 손석희 등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의해 권리 행사를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온 국민의 이해, 온 국민과 관련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세윤, 손석희 등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고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차 피해자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이지만 2차 피해자는 저도 될 수 있고 시청자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점 때문에 제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다 받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면은 손석희 등 JTBC 기자들의 혐의가 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석희, 남공욱, 이한길은 판사 김세윤과 공모하여 김세윤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동조한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손석희와 김세윤은 서울 힘고 동문이다. 이 다 조서에 남아있어요. 조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찰관이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선배입니까?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석희가 힘고 선배다. 그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아니 그 손석희 등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느냐, 민간인 아니냐. 그런데 직권 남용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그 범죄인데 그 어떻게 직권 남용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느냐 하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최소한 피고인은 공무원이냐? 공무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도 최소한 피고인은 뇌물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왜? 왜 뇌물죄가 민간인에게 적용이 됐냐? 그것은 공무원인 대통령과 공동정범이기 때문이다. 한 게 법원의 논리다. 그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김수영 판사가 그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김수영 판사와 손석희 등 JTBC 기자는 공동정범이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좀 날카롭게 무섭니다. 그러면 아니 김수영 판사와 손석희 등이 공동정범이라는 근거가 뭐냐? 그걸 제시하라고 저한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자, 시간대별로 1심 선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시작된 시간이 오후 2시 15분이다. 그리고 선고가 끝난 시간이 오후 3시 53분이다. 그런데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선글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 JTBC 기사가 JTBC 메인 컴퓨터에 입력된 시간은 오후 4시 46분 57초다. 자, 선고가 끝나고 딱 50분이 지난 시점이다. 선고 딱 끝나고 50분 만에 이 기사가 올라왔다. 그건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일단 그걸 먼저 설명을 하고.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 A4 용지로 607쪽이다. 이게 판결문입니다. 이게 607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 자, 이 가운데 태블릿 PC 사용자를 딱 지목한 데모, 그런 15페이지예요. 이 607페이지 중에서 15페이지입니다. 그것도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습니다. 두 군데로. 그걸 제가 경찰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607쪽짜리 이 판결문을 읽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겠느냐? 몇십 분 걸린다, 이게 읽는데. 자, 그러면 읽으면서 이제 태블릿 PC 관련 대목, 그거 찾는데, 그것도 시간이 또 몇십 분 걸린다. 아, 그런 판에. 그리고 나도 기자 출신이다. 나도 기자 출신인데, 판결문 보고 그 해당 부분 찾아가지고 기사를 50분 만에 쓴다? 물리적으로 안 된다. 이게 증거다. 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 그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JTBC 기자들이 이 방대한 판결문을 읽고 이 태블릿 PC 부분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그건 딱 하나다. 김세훈 판사가 판결문 전체 아니면은 태블릿 PC 관련 부분, 그 부분을 판결 선고하기 전에 2시 15분 전에, 오후 2시 15분 전에 JTBC에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 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방법 그거다. 이 많은 판결문을 팩스로 보내는 거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판결문은 거의 다 PDF 파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PDF 파일로. 그러니까 판결문을 팩스로 안 되면은 PDF 파일로 전송하는데 이 기자들이 이 기사들 송고할 때, 기사 번역할 때 카톡 통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 이 PDF 파일 이걸 첨부를 해가지고 카톡 통해 가지고 송부를 많이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판결문 전체가 되었든 아니면 태블릿 PC 관련 15페이지가 되었든 카톡 통해서 보내는데 전송시간 1분이면 족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판결문을 사전에 보내준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려를 또 했어요. 자, 법원 출입기자단이 법원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받은 것은 자, 4월 6일 날이 금요일입니다. 대통령 1심 판결이 있었던 4월 6일 금요일이니까 그것도 주말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받은 거는 선고 3일이 지나, 그러니까 토요일, 금요일 오후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4월 9일 오전 10시에 받았습니다. 아무도 법원 출입기자 아무도 이 판결문을 받지 못한 거, 그걸 JTBC 기자가 봤다는 거. 그래서 경찰관이 저보고 증거가 있느냐 하고 무섭디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대로 얘기했죠. 내가 확보한 증거는 없다. 내가 솔직히 말하면 없다. 그러나 이 판결 선고는 이 생중계되었다. 그러니까 선고 시작 시간, 끝난 시간 다 기록이 돼 있다. 2시 15분, 3시 53분 하는 게 다 기록이 돼 있다. 그리고 JTBC 기자의 기사 입력 시간 오후 4시 46분 57초 초까지 해가 이게 다 기사에도 다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궁욱, 이한길 기자 이 두 기자의 핸드폰을 입수해라. 그걸 압수해가지고 2018년 4월 6일을 전후해가지고 문자 메시지, 카톡 대화 그거 확인하면 끝난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은 그런 걸 알고 스마트폰 바꾸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데, 아니요. 만약 그 기자들이 스마트폰을 바꾼다, 핸드폰을 바꾼다든지 하면 그게 바로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냥 바꾸고 싶으면 바꾸라 하세요. 그게 더 확실한 증거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고발장에 그 증거물을 하나 첨부해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JTBC 그날 보도예요. JTBC가 그날 보도에서 뭐라고 했느냐. 오늘, 그러니까 4월 6일입니다. 오늘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에서 태블릿 PC에 담겨있던 문건의 증거 능력과 그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적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자세히 적었습니다. JTBC가 보도에서 이게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판결문에 입수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런 증거들, 직접적인 증거는 내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런 정황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이런 증거들, 그걸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 다 적습니다. 다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관이 그걸 저한테 묻습니다. 처벌을 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수사를 통해 가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사 끝나니까 한 1시간 정도, 11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 경찰관이 이제 진술서, 제가 진술한 내용을 쫙 뽑아가, 그게 진술 8장입니다. 그걸 딱 주면서, 자, 한번 읽어보시고 틀린 것을 고쳐라. 제가 쫙 읽어보니까, 뭐 솔직히 기자 입장에서 고칠 부분 상당히 많던데, 제가 막 고치질 않고, 그 결정리 몇 개만 이제 고치고, 그러고 뒤 제가 지장 다 찍었습니다. 보니까 거의 뭐 제가 주장한 그 내용들 그대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경찰한테 도리어 물었습니다. 자, 고발인 조사를 했으면은 피고발인 조사는 언제쯤 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경찰관이 일단 내부적으로 상의를 한 후에 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 아직 현재는 뭐 고발인 조사 정도 끝났고 조금 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이 경찰이 이런 사건을 이끌어가 이제 정식으로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되면은 결국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어느 부에서 이 경찰관을 지휘하느냐니까 아, 그건 아직 결정 안 됐고 경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난 뒤에 소위 피고발인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의 기록 송부할 때 하지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이 현직 판사, 현직 언론사 사장 쉽게 조사하겠습니까? 뭐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저도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고 검찰의 고민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고발인 조사를 탁 받고 놓으니까 참 기분이 홀가분합니다. 왜?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기록을. 김세훈 판사와 손석희 사장이 소위 판결문 사전에 주고받은 그 기록을 제가 경찰 진술 조서에 다 남기고 온 겁니다. 그 사실이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